자, 우리 오늘은 우리 몸의 방어작용 파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 혈액형 관련해서 혈액형 판정하는 것, 이제 항체랑 관련해서 알려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항체 내용, 즉, 방어작용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그리고 각각의 방어작용은 어떤 단계들이 있고, 이 단계별 특성은 어떤지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 보면 먼저 방어작용의 구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방어작용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우리 몸을 보호하는 기능이다. 그럼 어디에 대항하냐면 우리 앞서서 배웠었던 병원체에 대항하겠죠. 자, 그래서 한번 기억 되돌려 보면 뭐 병원체 같은 경우는 세균도 있었고, 그리고 바이러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원생 생물도 있었고, 곰팡이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존재했었죠. 자, 그럼 이 방어작용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병원체에 대항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작용이고, 얘를 곧 면역이라고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방어작용 자체가 면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일단 이 방어작용 자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비특이적 방어작용, 그리고 특이적 방어작용으로 나옵니다. 자, 그럼 이 둘의 차이는 어떤 거냐면 병원체를 구분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비특이적 같은 경우는 특징이 얘들은 병원체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서 서로 다른 침입했을 때 물리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동일한 방식으로 방어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얘들 같은 경우는 이 침입한 병원체 자체가 뭐 어떤 병원체인지를 인식하는 과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특징이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비특이적 방어작용 자체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선천적인 면역작용, 즉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면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비특이적 방어작용 같은 경우는 선천면역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특이적 방어작용 볼게요. 자, 그럼 특이적이라고 하는 건 비특이적의 반대, 즉 병원체의 종류를 인식한다, 선별적으로 일어난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비특이적 내지는 선천 면역에 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리고 얘들 같은 경우는 특징이 병원체에 노출되면서 계속해서 발달하게 되는 후천적인 면역이에요. 즉, 얘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뭐 A 병원체에 감염되었고 어떤 사람은 또 B 병원체에만 감염되었을 때 이 둘 간에 각각 인식을 해서 A에 대한 것, B에 대한 것, 각각을 지금 준비하는 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발달한다. 그래서 얘는 후천 면역이다라고 추가로 기억해 줄게요. 자, 그래서 지금 특이적 방어작용 같은 경우는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얘들은 뒤에서 배울 거고요. 그럼 우리 먼저 선천 면역 내지는 비특이적 방어작용부터 알아봅시다. 자, 일단 비특이적, 지금 여기서 분류해둔 거 보면 외부와 내부 존재하죠. 외부부터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외부 같은 경우 첫 번째, 피부와 점막이 있습니다. 자, 먼저 피부 같은 경우는 이 각질층이 존재를 함으로써 말 그대로 어쨌든 각질층이 존재해서 우리 몸 안쪽으로 들어올 수 없으니까 물리적인 방어벽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피부에서는 어떤 것이 분비되냐면 땀, 침, 눈물 등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는 라이소자임이 들어있어요. 자, 라이소자임 같은 경우는 영어로 라이소자임이라고 쓰는데 우리 뭐 혹시 배운 친구들은 효소 자체가 영어로 엔자임이거든요. 자, 그럼 얘들은 지금 여기서 자임이 붙었고 이게 의미하는 게 효소입니다. 자, 그래서 라이소자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면요. 얘들은 결론적으로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해서 세균의 감염을 막는다. 즉, 결론적으로 세균을 분해시킬 수 있는 효소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얘들 효소인지 물어볼 때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럴 때는 효소 자체가 영어로 엔자임이다 라고 추가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외부의 방어벽인 피부에서는 라이소자임이 분비되어서 세균의 침입을 막을 수 있고요. 또한 이 피지샘에는 산성물질이 분비됩니다. 산성물질.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균의 증식을 마찬가지로 억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피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얘들은 바깥에 존재함으로써 침입 자체를 막으니까 추가로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피지샘 그리고 땀, 침, 눈물 등에 존재하는 라이소자임만 추가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점막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점막 같은 경우는 외부 방어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점막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보면 뭐 코점막, 입점막이잖아요. 그럼 순간적으로 지금 이거 내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이게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몸 안쪽과 분리되는 개념 자체가 외부인 거예요. 즉, 우리가 코에 있는 코점막을 생각해보면 뭐 콧구멍 안에 이렇게 코 점막이 존재하는데 얘네들이 우리 몸으로 치면은 내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 몸 여기서 안쪽에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바깥쪽이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점막이라고 하는 건 내부가 아니고 외부 방어벽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막은 외부 방어벽이다. 자, 그럼 점막 한번 볼게요. 일단 점막 같은 경우는 피부가 없는 부위에 존재하는 점액을 분비하는 상피세포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외부 방어벽이고, 자,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뭐 코 속, 눈, 소화관 안쪽 표면, 호흡기 안쪽 표면에는 이제 점막이 덮여 있습니다. 근데 이 점막 같은 경우는 끈끈한 점액을 분비해요. 자, 그래서 이 점액 같은 경우는 특징이 미생물의 이동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라이소자임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럼 점막에서 분비되는 점액에 의해서 잘 움직일 수 없고, 그리고 라이소자임이 분비돼서 마찬가지로 침입을 막는다라는 특성이 존재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기관지 안쪽 표면을 보면 우리 앞에서 한번 언급한 적 있습니다. 섬모가 나 있는 점막으로 덮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병원체와 먼지를 붙잡아서 몸 밖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액에 붙어서 배출되는 것을 가래라고 한다라고도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위 안쪽은 마찬가지로 점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위 같은 경우는 위산, 속 쓰리게 하는 위산이 분비된다라고 했었는데 이 위산 자체가 음식물 속의 병원체를 제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점막으로 덮였을 때의 장점은 위산이 분비되는데 이것 자체가 우리 몸 안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강한 위산으로 병원체를 죽이나 우리 몸 자체는 해를 입히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피부와 점막 내지는 외부 방어벽 하나 봤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여기 두 번째 보면 내부 방어라고 되어 있고 식균 작용과 염증 반응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식균 작용 볼게요. 자, 먼저 식균 작용할 때 이 식 자체가 먹을 식이에요. 즉, 균을 잡아먹는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얘들은 병원체를 세포 안으로 끌어들여서 내지는 먹어서 분해하는 작용인데 누가 이 역할을 하냐면 백혈구가 이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백혈구 나오고요. 그럼 이 식균 작용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병원체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병원체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병원체를 인식하는데 중요한 작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얘들 같은 경우는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확대경 보면 식균작용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앞으로 많이 나올 건데 대식세포의 밑줄 그을게요. 대식세포는 백혈구의 일종입니다. 근데 이 대식세포 자체가 식균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대식세포 자체가 이렇게 병원체가 존재를 할 때 대식세포가 이렇게 다가와요. 다가와서 어떻게 일이 일어나냐면 얘네들이 요렇게 지금 벌려서 얘를 안쪽으로 들여오게끔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병원체가 포함된 식포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서 이 식포와 리소좀 자체가 융합됩니다. 자, 근데 이 리소좀에는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효소에 의해서 병원체가 파괴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식균 작용을 하는 것은 바로 대식세포. 그럼 이 대식세포는 백혈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 과정을 추가로 안 나오신다면 그냥 대식세포라는 백혈구의 일종이 잡아먹으로써 식균 작용이 일어나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 지금 세포 내 염증 작용이 나와 있는데 자, 염증 작용 볼게요. 자, 그럼 염증 작용 같은 경우는 이제 발열과 부어오름, 붉어짐,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은 외부 방어벽이 깨졌을 때 이제 내부에서 나타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책 보시면 피부나 점막이 손상되었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이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이 염증 반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여기 지금 책에 있는 과정과 같이 본다면 첫 번째, 피부가 손상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세균이 체내로 들어오면 손상된 부위의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이라는 것이 방출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비만세포에 이렇게 써줄게요. 가로치고 얘들도 백혈구의 일종입니다. 즉, 백혈구 자체가 여러 개로 분화된다면 이제 비만세포도 될 수 있고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대식세포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의하실 점은 비만세포도 마찬가지로 백혈구의 일종입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첫 번째 스텝. 지금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이 방출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히스타민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히스타민은 모세혈관을 확장시키고 혈관벽의 투과성을 높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된다면 일단 모세혈관이 확장된다면 순간적으로 여기 혈관에서 흐르는 피의 양이 증가하겠죠. 자, 그리고 혈관벽의 투과성이 높아진다라는 말은 지금 여기서 혈관이 존재를 하고 있고 여기 모세혈관 존재하고 있고 여기 손상된 부위가 있죠. 그러면 투과성이 높아진다면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어떤 물질들이 이렇게 잘 움직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단 피가 증가함으로써 백혈구와 혈장량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투과성이 높아짐을 통해서 이 많은 백혈구와 혈장들이 상처 부위로 이동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흔히 염증이 일어난다라고 볼 때 상처 부위가 붉어지고 열이 나면서 부어오르는 과정이 생기죠. 그 자체가 히스타민이 분비됨으로써 백혈구와 혈장이 상처 부위로 대거 이동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아까 백혈구 내지는 대식세포는 식균작용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백혈구의 식균작용으로 세균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앞에서 배웠으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백혈구의 식균작용은 어떤 백혈구냐? 대식세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될 게 일단 결론적으로 대식세포와 비만세포 모두 백혈구의 일종입니다. 자, 근데 대식세포 같은 경우는 식균작용을 해서 잡아먹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인식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리고 비만세포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얘들은 히스타민을 분비한다. 즉, 얘들은 염증 반응에서 메인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이제 비특이적, 이제 세균의 종류를 인식하지 않고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특이적 방어작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항원 항체 반응 앞 시간에 설명했었죠. 자, 그래서 항원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체내로 침입한 이물질, 그래서 뭐 병원체, 먼지, 꽃가루 등이 항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항원 항체 반응, 둘이 같이 쓸 때 얘기하는 항체는 뭐냐? 이 항체는 항원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체내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항원과 결합해서 기능을 무력화하고 백혈구의 식균작용이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항체 구조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이렇게 Y자 모양의 감마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얘들은 항원 결합 부위가 2개 있고요. 뭐 이제 항체의 종류에 따라서 항원 결합 부위의 구조가 서로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여기서는 이렇게 결합 부위로 쓰여 있는 얘의 구조가 항원마다 서로 다름, 즉 여기서 반응하고 있는 항체에 따라서 이 결합 부위가 서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설명했던 게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 즉 항체는 항원 결합 부위에 맞는 입체 구조를 가지는 특정 항원하고만 결합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그때 그림으로 뭐 이렇게는 들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항체가 존재할 때 이 별 모양의 항원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본격적으로 특이적 방어작용을 보시면요. 결론적으로 특이적 방어작용 같은 경우는 항원의 종류를 인식하여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림프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2가지 림프구가 있어요. 자, 그 전에 우리가 주의할 점은 림프구도 마찬가지로 백혈구의 일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때 예전에 필기해드릴 때 혈액의 종류 그리고 혈구 종류에서 3가지를 필기해드렸는데 백혈구, 적혈구, 그리고 혈소판 필기해드렸죠. 자, 그럼 백혈구 같은 경우는 방어작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재밌는 게 방어작용을 하는 대부분의 세포들이 모두 백혈구의 일종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뭐 이 세포는 적혈구의 일종이다라고 한다면 적혈구는 산소 운반의
운반의 역할이었으니까 적어도 적혈구는 아니구나, 뭐 혈소판은 아니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여기서 나오는 대부분의 세포 이름들이 백혈구의 종류이다라는 것이 잘 이해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림프구도 마찬가지로 백혈구의 일종이고요. 얘들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모두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비림프구와 T림프구가 있어요. 자, 먼저 B림프구 같은 경우는 영어로 본 매로우 자체를 줄여서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림프구는 모두 골수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했었는데 이 B림프구는 골수에서 성숙돼요. 자, 그럼 T림프구의 T는 사이머스 글랜드를 줄여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T림프구는 림프구니까 골수에서 만들어지는데 얘는 가슴샘으로 이동해서 가슴샘에서 성숙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 B림프구와 T림프구 공통적으로 림프구이기에 골수에서 만들어지는데 성숙되는 곳이 각각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항원의 종류를 인식하는 특이적 방어작용의 시작 볼게요. 자, 시작은 보면 대식세포가 항원을 잡아먹어요. 이거 우리 앞서서 배웠던 거 방금 기억나시죠? 자, 앞에서 식균작용에 의해서 대식세포가 병원체를 잡아먹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얘들 같은 경우는 인식 또한 한다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식 과정이 지금 곧 특이적 방어작용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대식세포가 항원을 잡아먹으면 여기서 가지고 있는 단백질 조각 자체를 세포 표면에 제시해줘요. 자, 그럼 이 제시되는 항원을 누가 인식하냐? 보조 T 림프구가 인식함으로써 특이적 방어작용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일단 이 대식세포는 전쟁으로 친다면 첫 번째로 몸빵하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가 이제 항원을 잡아먹으면서 몸빵을 하고 이제 몸빵을 하면 사실 그냥 뭐 몸빵해서 죽어버리면 의미가 없으니까 이 대식세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잡아먹었을 때 이 병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내지는 세포 조각을 여기 바깥에다가 제시해줘 이렇게. 얘를 제시해준다. 그래서 제시함으로써 야, 지금 이런 애가 쳐들어왔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인식하는 과정, 즉 정찰병 역할이 누구냐? 바로 보조 T 림프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첫 번째로 대식세포가 몸빵해서 내지는 항원을 잡아먹어서 지금 어떤 앤지를 보여줬다면 이걸 이제 다른 세포들한테 전하는 정찰병 역할이 바로 보조 T 림프구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그렇다면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대식세포의 식균작용은 특이적인가 비특이적인가? 자, 이렇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굳이 만약에 정답을 찾자면 정답은 비특이적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식균작용은 결과적으로 잡아먹는 과정이죠. 자, 그러면 잡아먹을 때 얘네들이 세포들을 가려가면서 잡아먹냐? 아니죠. 그냥 병원체가 있으면 이걸 그냥 잡아먹는 거예요. 단지 여기서 얘가 특이적 방어작용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건 잡아먹은 뒤에 세포 조각을 바깥에 제시함으로써 특이적 방어작용에 도움을 주거든요. 근데 도움을 한다고 해서 얘네들이 서로 다르게 세포에 따라서 뭐 어떤 건 잡아먹고 어떤 건 안 잡아먹고 이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게 식균작용은 일단 비특이적입니다. 근데 비특이적으로 잡아먹고 바깥에다가 제시를 해주는 과정 자체가 특이적 방어작용에 도움이 된다, 시작 과정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럼 뒤로 넘어가 보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식균작용 일어났어요. 그래서 세포 조각을 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보조 T 림프구 내지는 정찰병 역할을 하는 애가 이제 지금 이런 애 쳐들어왔다까지 전달을 받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서 보조 T 림프구가 이제 전달을 받았어요. 그럼 이 보조 T 림프구가 각각 이제 특이적 방어작용의 종류에다가 각각을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조 T 림프구가 본격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럼 얘네들이 지금 어디에다가 알려주냐면 세포독성 T 림프구 그리고 B 림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세포독성 T 림프구와 B 림프구가 하는 방어작용이 또 여기서 분류된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 특이적 방어작용의 구분, 어떻게 구분하냐면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으로 구분됩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볼게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특이적 방어작용을 배우고 있으니까 아마도 이제 여기 파트에서 항체가 분비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항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분비되냐면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피에 의해서 지금 액체에 녹아서 분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체액성 면역은 얘기하는 게 항체입니다. 항체는 체액 속에 녹아서 분비가 돼요. 자, 그럼 세포성 면역이라고 하는 건 아마 이름에 따라서 뭔가 세포가 직접적으로 덤비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얘들은 림프구가 직접 공격이라고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세포성 면역부터 봅시다. 자, 그래서 세포성 면역 같은 경우는 밑줄 그어볼게요.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감염된 세포를 직접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보면요. 먼저 대식세포가 제시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반응을 한 보조 T 림프구가 세포 독성 T 림프구를 활성화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 활성화된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이제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와 암세포를 파괴해요. 자, 그래서 세포가 만약에 병원체에 감염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 세포가 이제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세포가 아니라 바이러스를 계속해서 생산하는 공장처럼 역할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되고 추가로 우리 몸에 존재하는 뭐 암세포까지 파괴함으로써 얘들은 더 증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거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의 키워드는 첫 번째, 이 세포 독성 T 림프구는 얘가 직접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직접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해요. 그리고 얘들은 어떤 걸 제거하냐?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 그리고 암세포를 파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체액성 면역 한번 볼게요. 체액성 면역 같은 경우는 어떤 과정이냐? 얘들은 형질세포에서 생성되고 분비된 항체에 의해서 항원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과정 한번 볼게요. 자, 과정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보조 T 림프구가 얘는 뭘 자극시키냐면 B림프구를 자극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 B림프구가 활발하게 증식해서 두 가지로 지금 분화가 돼요. 어떻게 분화하냐면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합니다. 자, 그래서 이 형질세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항체를 생성 분비하고 기억세포는 항원의 특성을 기억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형질세포에서 분비된 항체 자체가 항원과 결합하여 병원체를 제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여기서 분화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분화 자체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막 포켓몬이나 디지몬 보면 이제 얘네들 동물들이 다 진화되어서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서로 다른 특성으로 나아가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피카츄랑 뭐 피카츄가 분화된 애랑 어쨌든 기원 자체는 똑같은데 피카츄랑 걔가 진화된 애는 서로 다른 아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화라고 하는 건 어쨌든 기원이 같은 상태에서 진화되는 건데 이때 진화가 된다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거나 즉 서로 더 발달되는 특성을 가질 수 있게끔 변하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세포성 면역이 아닌 체액성 면역 같은 경우는 일단 B림프가 신호를 받아요. 그럼 이 B림프가 진화되는데 어떻게 진화되냐면 지금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써두세요. 결론적으로 형질세포는 항체를 분비합니다. 자, 그리고 기억세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세포 특성을 기억해요. 근데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거지만 만약에 애들이 2차 침입한다면 똑같은 병원체가 2차 침입한다면 이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빠르게 분화됩니다. 그 말은 두 번째 침입했을 때는 형질세포가 많아질 거고 그럼 이 항체 분비량이 많아지고 빨라진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밑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1차 면역작용과 2차 면역작용이 나옵니다. 자, 그럼 1차 면역작용은 최초 침입이고요. 2차 면역작용은 재침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1차 면역작용은 어쨌든 일단 여기서 선천면역, 후천면역 모두 일어나겠죠. 그리고 세포성 면역, 그리고 체액성 면역 모두 다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항체 입장을 생각해보면요. 어쨌든 얘들은 처음 침입했을 때는 B림프구가
이제 보조 T림프구로 인해서 항원의 종류를 인식하고 성질세포로 분화하고 항원을 생성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5일에서 7일의 시간이 걸려요. 자, 근데 2차 침입 같은 경우는, 내지는 2차 면역 같은 경우는 재침입한 것이고, 그럼 이때는 비림프구의 분화로 인해서 기억세포가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한 번 더 침입한다면 기억세포가 저번에 들어왔었던 애 또 들어왔네 라고 생각하면서 빠르게 증식하고 형질세포로 분화해서 항체를 생성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특징이 걸리는 시간이 짧고 그리고 생성되는 항체량도 많고 오래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2차 면역 작용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로 백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백신 설명 보기 전에 일단 밑에 있는 1차 면역 반응과 2차 면역 반응 각각의 그래프들을 보면요. 항체 A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항원 A의 1차 침입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다시 줄어들고 있어요. 자, 근데 다시 줄어들고 항원 A가 2차 침입했을 때 지금 시간을 보면 여기서는 한 요 정도 시간이 든 반면 여기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 들죠. 자, 그리고 그 양까지도 처음 침입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면 다량의 항체 그리고 시간은 줄고요. 지속성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특성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백신입니다. 자, 그래서 백신 같은 경우는 기억세포 내지는 2차 방어작용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백신으로 쓰는 건 어떤 거냐? 아예 병원성을 제거하거나 질병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약화시킨 병원체, 그리고 독소 등을 넣음을 통해서 지금 직접적으로 병원체는 침입하지 않았지만 우리 세포한테는 마치 침입한 것처럼 해서 보조 T 림프구를 활성화시킨 후에 기억세포를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서 보면 결론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면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기억세포를 형성해요. 그럼 만약에 실제로 병원체가 침입을 한다면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다량의 항체가 빠르게 생성되어서 질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밑에서 보면 면역 관련 질환이 나와 있는데 알레르기 같은 경우는 먼저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질병이에요. 자가 면역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존재하는 세포나 조직을 항원으로 인식해서 공격함으로써 일어나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면역 결핍 같은 경우는 면역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는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에이즈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에이즈는 어떤 질병인지만 간단하게 이해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에이즈는 어떤 질병이냐면 결론적으로 HIV 바이러스가 보조 T 림프구에 증식하여서 보조 T 림프구를 파괴하는 질병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까 보조 T 림프구는 어떤 역할이었냐면 얘들은 정찰병 역할이었죠. 즉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병원체가 침입했다, 안 침입했다 이 여부 자체를 보조 T 림프구가 바로 B림프구, 세포 독성 T 림프구라고 하는 특이적 방어작용한테 알려주는 작용이었어요. 자, 근데 이 보조 T 림프구가 파괴된다면 얘네들이 지금 병원체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알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체를 만들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병원체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인 면역 결핍에 이를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 뒤에 내용 같은 경우는 1차 면역과 2차 면역 반응을 나타낸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게 항원, 항체 반응은 서로 지금 입체적인 부위를 인식해서 1대1로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요. 항원 A가 처음 침입을 했을 때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우리가 두 번째로 항원 A를 두 번째 주사하고 동시에 항원 B를 처음 주사한다면 A는 앞에서 침입했으니까 지금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값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항원 B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항원 A와 서로 상관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얘는 1차 면역 반응을 겪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1차 면역, 2차 면역 헷갈리시면 안 돼요. 1차, 2차 면역, 그리고 특이적, 비특이적 이렇게 배웠었는데 얘네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 1차 처음 침입할 때는 특이적, 비특이적 모두 일어나겠죠.
근데 여기서의 차이는 이 비특이적 과정에 있어서 지금 체액성 면역을 보시면 여기서는 형질세포 만들어져요. 그리고 기억세포 만들어지죠. 1차 세포에서 모두 일어납니다. 그럼 이 형질세포는 항체를 분비해요. 근데 여기서 이 기억세포는 딱히 기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기억하는 기능만 있어요. 자, 그리고 2차 볼게요. 그럼 2차도 마찬가지로 특이적, 비특이적 일어나겠죠. 근데 여기서 이 비특이적 같은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냐? 다른 거 다 똑같이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형질과 기억세포 간에서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대거 분화하는 과정이 존재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항체량이 많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용어에 대해서 생각보다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1차, 2차, 특이적, 비특이적 얘는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일단 숙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여기 내신 만점 문제, 지금 우리 안 푼 것들, 앞에 방어작용부터 뒤에 여기 배웠던 거 165쪽까지, 즉 숙제는 162부터 165쪽까지 풀어오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내신 범위 다 끝났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앞에 했던 것까지 해서 빈칸 문제 한 번에 다 모아서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진짜 외워야 되니까 다음 시간까지 앞에 거부터 뒤에 거까지 지금 3, 4단원까지 여러분들이 다 복습하셔서 3단원까지 지금 다 복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숙제 해오시고요. 다음 주에 시험 봅니다. 그래서 그거 지켜서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